한때 유럽의 엔진이라 불리던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유럽의 병자로 불립니다. 라인강의 기적을 일군 나라, 세계 1등 제조 강국 독일입니다. 그런데 그 거인을 무너뜨린 건 전쟁도 경쟁국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선택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건 그 선택을 독일이 스스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와 화학을 만들던 나라가 중국이라는 황금알 거위 하나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위는 어느 순간 거꾸로 독일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한 해에만 사라진 일자리 11만 개.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독일 안에서 대규모 감원을 한 적 없던 폭스바겐이 독일에서만 5만 명을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게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때 독일은 만들기의 나라였습니다. 자동차, 화학, 기계, 메이드 인 저머니는 품질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무너진 폐허에서 독일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은 그 부활을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이 나라는 만드는 일에 진심이었습니다. 숫자가 그걸 말해줍니다. 독일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미국은 11%, 영국은 9%에 불과합니다. 다른 선진국이 공장을 줄이고 금융과 서비스로 갈아탈 때 독일은 끝까지 공장을 지켰습니다. 그 고집이 독일을 유럽 최대 경제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든 물건은 누군가 사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공장에는 든든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2000년대 들어 중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거대한 시장이 독일 제품을 끝없이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도, 기계도, 화학 제품도. 만들기만 하면 중국이 사줬습니다. 독일에게 중국은 더없이 고마운 손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떠올려 보십시오. 매일 아침 거위가 알을 낳아줍니다. 그러니 농부는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거위 하나만 잘 키우면 됐습니다. 독일에게 중국이 딱 그런 거위였습니다. 그 의존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독일 자동차의 자존심, 폭스바겐. 2019년 폭스바겐의 중국 점유율은 무려 26%였습니다. 중국에서 팔리는 차 4대 중 1대가 폭스바겐이었던 셈입니다. 그룹 전체 판매의 약 3분의 1이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은 점점 더 특별한 손님이 됐습니다. 그 사실은 기록에도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8년 연속 독일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었습니다. 8년입니다. 한두 해 반짝한 인연이 아니라 독일 경제의 일상이 된 관계였습니다. 기업들도 중국에 베팅했습니다. 전 세계로 나가던 독일의 해외 투자가 줄어들던 시기에도 중국으로 향하는 돈만은 늘었습니다. 한 해 독일의 대중국 직접 투자는 약 119억 유로, 우리 돈으로 17조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다른 곳에선 발을 빼면서도 중국에선 오히려 짐을 풀었습니다. 다들 한 방향만 바라봤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세계 1등 제조 강국이 단 하나의 시장에 운명을 걸었습니다. 거위 한 마리가 알을 낳아주는 한 이 풍요는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황금알을 낳던 그 거위가 어느 날 농부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거위가 거꾸로 주인을 삼키기 시작한 첫 신호. 그건 독일이 가장 자신 있던 분야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자동차입니다. 독일은 100년 넘게 엔진의 나라였습니다. 정교한 기계, 묵직한 디젤. 그게 독일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독일 엔진을 흉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룰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전기차가 등장한 겁니다. 전기차는 사실 자동차가 아닙니다. 바퀴 달린 스마트폰에 가깝습니다. 엔진이 사라지니 정교한 기계 기술이 쓸모를 잃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배터리와 소프트웨어였습니다. 독일은 이 변화를 가볍게 봤습니다. 전기차는 한때 유행일 뿐이라 여겼습니다. 그 사이 중국은 모든 걸 걸었습니다. 독일은 엔진 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게임의 룰은 배터리와 소프트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룰을 쥔 건 중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배터리의 약 70%가 중국에서 만들어집니다.
결과는 안방에서 나타났습니다. 독일차의 중국 점유율은 2019년 약 26%였습니다. 그게 2024년 16%로 주저앉았습니다. 5년 만에 10%포인트가 사라진 겁니다. 순위는 더 충격적입니다. 폭스바겐은 오랫동안 중국 1위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중국 토종기업 BYD에 1위를 내줬습니다. 2025년에는 또 다른 중국 회사 지리에 밀려 3위까지 추락했습니다. 비싼 차도 안 팔렸습니다. 한때 중국 부자들이 줄 서서 사던 독일 명차였습니다. 2025년 중국에서 아우디는 5% 줄었습니다. BMW는 12.5% 줄었습니다. 벤츠는 19%나 빠졌습니다. 가장 자존심 강한 브랜드가 가장 크게 무너진 겁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부품 개수입니다. 엔진으로 가는 내연기관 차에는 부품이 약 3만 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약 1만 개면 충분합니다. 부품이 3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울까요? 독일의 진짜 힘은 그 복잡한 3만 개를 만드는 수많은 부품 회사들이었습니다. 전기차로 가면 그 회사들의 일감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독일이 가장 잘하던 강점이 거꾸로 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독일도 뒤늦게 추격에 나섰습니다. 폭스바겐은 소프트웨어 자회사를 세우고 약 120억 유로를 쏟아다 부었습니다. 하지만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폭스바겐은 중국 회사 샤오팽의 기술을 빌려 쓰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만들지 못해 중국 기술을 돈 주고 사온 겁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기술을 배우는 셈입니다. 100년 자존심이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을 무너뜨린 건 중국만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은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3년 4월, 독일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원자력 발전소 3기를 한꺼번에 멈춰 세웠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메르켈 정부가 정해둔 탈원전의 마지막 수순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유럽 전체가 에너지 위기로 신음하던 한복판이었습니다. 원전을 끈 그날, 독일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독일에는 다른 카드가 있었습니다. 값싼 러시아산 천연가스입니다. 전쟁 전까지 독일이 쓰던 가스의 65%가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절반을 훌쩍 넘는 양입니다. 그 한 줄기 파이프에 나라 전체의 공장이 매달려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졌습니다. 러시아 가스를 실어 나르던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은 2022년 가동을 멈췄고 결국 바닷속에서 폭발했습니다. 그해 유럽의 가스 도매 가격은 정점에서 2019년에 10배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평소 만원이던 것이 한때 10만 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원전도 껐고 가스도 끊겼습니다. 독일이 기댈 곳이 사라진 겁니다. 전기를 만드는 두 기둥이 동시에 사라지자 그 대가는 곧장 전기요금으로 돌아왔습니다. 독일의 산업용 전기료는 미국의 2배, 중국의 1.5배까지 올랐습니다. 전기료는 공장의 혈압과 같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모든 제품의 원가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독일에서 만들면 미국의 2배, 중국의 1.5배짜리 전기를 태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출발선부터 이미 지고 들어가는 싸움입니다. 제조 강국을 떠받치던 값싼 에너지라는 근육이 한순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자 기업들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곳이 화학거인 바스프입니다. 전기와 가스를 가장 많이 먹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바스프는 에너지 위기로 추가 비용만 32억 유로를 떠안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독일 본진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대 화학단지인 루트비히사펜에서만 누적 2,800명을 내보냈습니다. 줄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중국이었습니다. 바스프는 중국 잔장에 100억 달러짜리 새 화학단지를 짓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사람을 내보낸 손으로 중국에는 새 공장을 올린 겁니다. 독일을 떠나 전기가 싼 곳으로 옮겨가는 산업 이주가 시작된 겁니다. 스스로 전기를 비싸게 만들어 놓고 그 비싼 전기를 견디다 못한 공장들이 하나둘 나라를 빠져나갔습니다. 자초한 위기였습니다. 두 개의 도미노가 쓰러지자 마침내 눈에 보이는 결과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일자리입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독일 제조업에서
약 11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중 자동차 산업에서만 약 4만 5천 개가 증발했습니다. 제조업 손실의 절반 가까이가 자동차 한 분야에서 나온 겁니다. 독일을 떠받치던 기둥, 바로 그 기둥에서 가장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충격적인 발표가 나옵니다. 폭스바겐이 감원 규모를 그룹 전체 5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한 겁니다. 처음에는 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게 5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아우디도, 포르쉐도, 소프트웨어 자회사 카리아드까지 모두 칼날 위에 올랐습니다.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독일 안에 있는 공장에서 이렇게 사람을 줄이는 일, 폭스바겐이 1937년 세워진 이래 거의 9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전쟁을 겪고도 분단을 겪고도 지키던 원칙이었습니다. 독일 노동자는 독일 안에서 고용한다. 그 약속이 깨졌습니다. 그것도 회사가 망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그 선을 넘었습니다. 폭스바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품회사 보시는 자동차 부문에서 누적 약 2만 2천 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철강회사 티센크루프도 약 1만 명을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아래 작은 부품 공장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도미노였습니다. 큰 회사 하나가 감원하면 그 회사의 부품을 대던 협력사가 흔들립니다. 협력사가 흔들리면 그 공장이 있던 도시의 식당과 상점이 손님을 잃습니다. 한 사람의 월급이 사라지면 그 사람이 쓰던 돈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 돈으로 먹고 살던 또 다른 누군가의 일자리가 다시 흔들립니다. 그렇게 무너짐은 옆으로 또 옆으로 번졌습니다. 자동차라는 한 산업의 위기가 도시 전체의 위기로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회사 자체가 사라지는 일도 늘었습니다. 2025년 독일에서 문을 닫은 기업이 약 23,900곳입니다. 20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많습니다. 한때 독일을 상징하던 백화점 갤러리아 카우프호프는 4년 사이 3번째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공장만 무너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돈을 쓰던 거리까지 함께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의 성적표도 무너졌습니다. 2023년 마이너스 0.3%, 2024년 마이너스 0.2%, 2년 연속 뒷걸음질이었습니다. 한때 유럽의 엔진이라 불리던 나라가 이제는 유럽의 병자라는 옛 별명으로 다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은 이제 끝난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독일 경제는 바닥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2026년 성장률을 0.6% 플러스로 내다봤습니다. 3년 내내 이어진 침체가 드디어 멈춘다는 신호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독일이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의 정체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장이 다시 돌아가서 자동차가 다시 팔려서 살아난 게 아닙니다. 회복을 이끄는 건 2분기부터 본격화되는 정부의 돈입니다. 국방과 도로 같은 인프라에 나라가 직접 지출을 쏟아부어 헤드라인 숫자를 떠받친 것입니다. 정작 국민이 지갑을 여는 민간 소비와 일자리 시장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원래 독일은 빚을 함부로 못 내는 나라였습니다. 헌법으로 신규 차입을 한해 GDP의 0.35%까지만 묶어둔 부채 브레이크라는 규칙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예산 우회를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재정에 발이 묶였고 결국 이 빚장을 풀고 나라 돈을 푸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진통제로 잡은 통증과 같습니다. 약을 먹으니 열은 내렸습니다. 하지만 병을 일으킨 원인은 그대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기, 안방까지 밀고 들어온 중국, 그리고 빠르게 늙어가는 인구. 이 세 가지 병은 정부가 돈을 푼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인구가 무겁습니다. 독일은 2036년까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일할 사람이 약 700만 명 줄어듭니다. 일할 손이 사라지는 나라에서 정부 돈만으로 산업을 되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 독일 기업의 41%가 2026년에 사람을 더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독일이 지금 당장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독일은 여전히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과 브랜드를 가진 강국입니다. 문제는 방향입니다.
위기의 원인은 그대로인데 그 위를 나랏돈으로 덮어두고 있다는 것. 시간을 벌었을 뿐 병을 고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한 번 떠난 공장과 기술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국으로, 미국으로 옮겨간 화학단지와 자동차 라인, 그리고 그 안에 쌓였던 수십 년의 기술은 정부가 돈을 푼다고 다시 짐을 싸 독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독일이 번 것은 회복이 아니라 시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의 이야기를 보면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독일을 무너뜨린 그 공식을 우리는 지금 그대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입니다. 독일이 황금알을 낳던 거위에게 거꾸로 잡아먹혔듯이 한국도 가장 큰 시장에 깊이 물려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대중 수출은 8.4% 줄었고 그 중심에 있던 반도체는 14.6%나 빠졌습니다. 더 무서운 건 방향입니다. 중국이 중저가 칩을 스스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팔던 자리를 중국이 직접 채워가고 있습니다. 한때 서로의 빈자리를 메워주던 두 나라가 이제는 같은 시장을 놓고 맞붙는 경쟁자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독일이 안방에서 밀려난 그 장면이 우리에게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은 독일보다 더 한쪽에 쏠려 있습니다. 한 나라가 만들기에 얼마나 목숨을 걸었는지 보여주는 제조업 비중. 독일이 약 20%인데 한국은 24%입니다. 독일보다 더 만들기에 매달린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제조업이 흔들리면 받는 충격도 그만큼 더 크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인구입니다. 독일은 앞으로 10수년에 걸쳐 노동인구가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보다 훨씬 빠릅니다. 출산율은 0.75명,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7년, 세계에서 가장 짧습니다. 독일이 천천히 겪을 일을 우리는 압축해서 더 빠르게 마주하는 중입니다. 중국 의존, 제조업 쏠림, 빠른 고령화, 독일을 무너뜨린 세계의 함정 앞에 한국은 더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오래된 교훈이 있습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마라. 독일은 중국이라는 한 바구니에 거의 모든 달걀을 담았다가 바구니가 흔들리는 순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달걀은 몇 개의 바구니에 나뉘어 있습니까? 독일의 이야기가 무서운 이유는 독일이 망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우리 앞에 놓인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는 한 바구니에 모든 걸 걸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이미 다 비치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이 치른 대가를 우리는 이미 보고 있고 그 실수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독일의 오늘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내일입니다.